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 퀴담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저지른 권력형 범죄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바로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의 장남 임해군입니다. 임해군 이진은 공빈 김씨 소생으로 광해군과는 친형제입니다. 선조는 14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50이 넘은 나이에 맞은 계비 임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을 때까지 정식 왕비의 소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자라 하더라도 장남인 임해군이 세자가 되어야 했지만 무능하고 방탕하여 일찍부터 세자에서 탈락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만일을 대비해 세자 책봉을 서두르면서 광해군이 세자가 되었죠. 어떤 인물이기에 장남이면서도 세자가 될 수 없었는지 한 사건을 통해서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경연에 참여해 왕의 고문에 응하는 관리를 특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진관을 지낸 유희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명망 높은 가문이며 유희서의 아버지 유전은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유전은 은퇴를 한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 포천 땅에 묻혔는데요. 1603년 선조 36년 8월 유희서가 아버지 묘에 성묘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포천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집에 화적대가 나타나 칼로 유희서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기도 관찰사는 다급히 장계를 올렸고 이 소식을 접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조는 조회까지 중지하면서 비통해했고 하루속히 범인을 색출하라고 명합니다. 형조는 포도청과 합동수사를 해 범인 검거에 나섰는데 당시 포도대장은 변양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청에서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도성에는 범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유희서를 죽이도록 사주한 이가 선조의 장남 임해군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대장 변양걸도 이미 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조사를 시작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임해군이 범인이라면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짐작했기 때문이죠. 포천 현감의 보고에 따르면 화적 30여 명이 말을 타고 유희서의 집을 습격했는데 기마병을 거느린 화적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변양걸은 사건이 있던 날 흥인문을 나간 기마병을 조사하게 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포교부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낯빛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대장님, 유희서 살인사건을 이 포도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특진관이 살해되었는데 조사를 말자니? 이 사건은 임해군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변양걸의 표정도 어두워집니다. 포천에서 조사를 해보니 화적들은 물건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유희서의 첩, 애생만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사동궁에서 왔다고 말했답니다. 사동궁이라면 임해군의 군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건 전날 말을 탄 30여 명이 흥인문을 나갔는데 그 우두머리가 설수라는 자입니다. 설수? 그 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설수는 여러 가지 일로 검거되었던 자인데 그때마다 임해군이 손을 써서 석방되었습니다. 설수는 임해군이 거느리는 자입니다. 진정 임해군이 관련되었단 말이냐? 말을 탄 자들이 가마와 함께 도성으로 돌아와 사동궁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사건은 명확해졌습니다. 유희서의 첩 애생은 의주의 간비였는데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여인이었고 유희서가 면천을 시켜 첩으로 삼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자 좋아하는 임해군은 애생이 엄청난 미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녀를 차지하고 싶어 했죠. 임해군은 자신이 부리던 수하들을 시켜 마치 화적대의 습격을 받은 것처럼 꾸며 유희서를 죽이고
애생을 납치해온 것입니다. 임해군을 건드리면 저희들 모두 위험해질 겁니다. 포도부장과 종사관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양걸은 포도청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더 고민해 보기로 합니다. 그 사이 유의서의 장례가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문상객들조차 임해군이 유의서의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구만 하며 한 목소리로 분노합니다. 유의서의 아들 유일은 이러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스스로 조사를 하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첩 애생을 추적해보니 애생이 임해군의 사저인 사동군 근처에서 살고 있고 임해군이 변복을 하고 그 집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유일은 애생을 찾아가 추궁합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가 누구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수년간 모셨으면 정의나 의리가 있을진데 살인자를 말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말을 해도 범인을 잡지 못할 겁니다. 그분은 하늘같이 높으니까요. 애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제발 말해주시오. 내 어떻게든 할 터이니. 그분을 부리는 자들의 우두머리 이름이 설수입니다. 설수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발 제가 그 이름을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날 설수를 봤다고 말하세요. 유일은 설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설수가 있다는 광주로 내려가 설수의 무리를 고발합니다. 광주 목사는 즉시 설수를 체포해 신문을 하게 되죠. 네가 유의서 대감을 죽였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유의서 대감의 아들이 너를 보았다고 한다. 어서 말하라. 나는 임해군의 사람이여. 나를 이리 대하면 임해군이 용서치 않을 것이여. 설수가 광주 목사를 노려보며 소리쳤죠. 이놈 어디서 협박이냐. 저놈을 매우 쳐라. 설수는 형틀에 묶여 엉덩이가 터지도록 곤장을 맞았고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임해군의 지시로 그 유의서의 첩 애생을 뺏으려고 유의서 대감을 죽인 것이요. 광주 목사는 설수와 그의 부하들을 잡아다 포도청으로 이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포도대장 변양걸은 설수 등을 다시 신문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곤장 없이도 낱낱이 자복을 합니다. 설수가 직접 유의서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찔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덕윤, 황새, 춘복 등의 임해군 관호들도 그날 같이 있었다는 자복을 하게 됩니다. 애생까지 포도청으로 끌려와 신문을 받는데요. 애생 역시 설수 무리가 유의서를 죽였다는 것을 증언하죠. 하지만 임해군은 만난 적이 없다며 잡아댑니다. 변양걸은 지금까지의 조사만으로도 임해군이 연루되었음이 확실하여 죄수들의 조사에서 임해군이 거론되었음을 공초에 기록합니다. 이후 임해군을 조사해야 된다는 상소가 며칠 동안 계속 올라오자 선조는 그래 내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지 조사해봐라 라며 영을 내립니다. 하지만 왕자인 임해군을 직접 신문할 수 없는 일이라 임해군의 종들이 줄줄이 끌려와 포도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들 임해군이 살인의 배후라고 자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임해군이 유의서의 아들 유일이 자신을 무고했다는 서찰을 포도청에 보냅니다. 그리고 애생이 간음을 하기 위해 유의서를 죽인 것 같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임해군의 지시로 유의서를 죽였다고 자복했던 임해군의 간호 김덕윤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애생이 유의서 대감을 죽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애생에게 다른 애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애생이 의금부로 잡혀와 또 국문을 당하게 됩니다. 네가 유의서 대감을 죽여달라고 청한 것이 맞느냐?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제가 어찌 지아비를 죽일 수 있겠나이까. 계속된 조사에도 애생이 극구 부인하고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애생이 유의서를 죽인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데 그렇다면 더 조사를 해 임해군의 연루 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애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도 열지 못하고 무죄방면됩니다. 애생이 자복을 하려고 해도 네가 죽인 게 아니면 됐어 라고 덮어버린 거죠. 그 사이 또 일이 생깁니다.
유이서 살인범으로 잡혀서 포도청에 하옥되어 있던 범인들이 모두 죽은 겁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사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도대장 변양걸은 하얗게 질려 종사관과 포도부장을 질책하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어찌 죄인들이 다 죽은 것이야? 하지만 어찌되는 일인지 조사를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 옥을 관리하던 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 겁니다. 누구의 짓인지 뻔히 짐작이 갔지만 눈뜨고 당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변양걸의 불안한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변양걸은 죄수들의 죽음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은 형조를 통해 선조에게 전해집니다. 유이서에 그 살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자들이 모두 오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누군가 옥졸과 내통하여 이들이 입을 막으려 저지른 짓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포도청과 전옥서의 관리들을 처벌하여 시옵소서. 사원부가 포도청의 잘못을 강조하며 이 얘기를 하죠. 이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포도청 종사관을 파직하라는 영을 내렸고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변양걸의 파직은 잠시 미루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해온 사건의 전말이 전부 다 뒤집어집니다. 임해군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한 자 중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 박삼석과 김원산이 임해군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한 것은 유이서의 아들 유일과 포도대장 변양걸의 모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포도대장이 화도 고문을 해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말할 수 없고 산 자들은 거짓 자백을 하는 상황에 임해군은 선조를 만납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억울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성인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매사에 조심하고 삼갔는데 사람을 죽이다니요. 유이서의 아들 유일이 소자를 모함한 것입니다. 보청에서 너희 간호들이 자백을 했는데 억울하다는 것이냐? 저희 간호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를 모함하려 간호들을 가혹하게 고문하여 거짓을 말하게 했습니다. 유일의 무고로 일어난 억울한 일입니다. 임해군은 눈물을 흘리며 무고를 주장을 했고 선조가 야, 내 아들이 억울하단다. 내 아들을 범인으로 만든 변양걸 걔를 조사해! 하며 영을 내립니다. 포도대장 변양걸은 결국 승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변양걸은 그간의 일은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승정원에서는 유일이 임해군을 모함했고 변양걸이 이에 동조했다는 식으로 유도해 이미 임해군은 무죄다라는 식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이서의 아들 유일은 무고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유일이 그 아비를 죽이고 아비의 애첩 애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애생과 임해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선조는 유일을 엄히 국문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유일은 의금부로 끌려가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네가 아비를 죽이고 임해군을 모함하였느냐? 당치 않습니다. 어찌 그런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일은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하지만 선조의 의중을 파악한 의금부는 더더욱 가혹한 형을 가했고 유일은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애첩과 임해군을 모함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유일이 이런 자백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임해군의 국노들은 포도청에서 죽은 김덕윤의 죽음이 유일의 탓이라고 돌렸고 김덕윤의 시체를 둘러매고 유일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그곳에는 유이서의 어머니이자 전영의정 유전의 부인 김씨가 살고 있었죠. 임해군의 국노들은 유일의 집을 때려 부수고 욕설을 퍼붓고 부녀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하인들을 마구 때립니다. 국노들은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죠. 너희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악기였어. 그렇다면 이 시체도 먹어라 하며 김덕윤의 시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소동에 유전의 부인이 방 밖으로 나왔는데 국노들이
이미 나이가 들어 힘도 없는 이 노부인을 끌어내려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이들의 소동에 이웃 사람들이 몰려왔고 때마침 변양걸도 군사들을 이끌고 오자 국노들은 김덕윤의 시체마저 버려두고 달아나 버립니다. 변양걸은 이 참혹한 모습에 할 말을 잃죠. 부인, 저는 근신 중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부인께서 정장을 올리십시오. 유전의 부인은 이 말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며 정장을 써서 승정원에 올립니다. 아들 유이서가 살해된 지 1년이 지나도 범인을 잡지 못해 원통에 울고 있는데 임해군의 종들이 몰려와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차고 때리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국노라 칭한 정달마, 정업, 벌려를 잡아 추문하여 분통한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재상급의 부인들이 승정원에 올리는 정장은 반드시 임금에게 보고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선조에게 올려졌고 조정은 다시 발칵 뒤집힙니다. 이것들이 왜 내 아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선조는 정장을 읽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유전의 부인까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정 대신들은 급 분노하여 임해군의 국노들을 잡아들일 것을 청했지만 선조는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후 선조는 긴 비만기를 통해 포도청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하는데요. 변양걸은 이런 임금에게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조사는 엄정했으며 임해군이 무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죠. 하지만 결국 선조 37년 2월 2일 선조는 승정원에 영을 내립니다. 변양걸이 사건을 날조하고 왕자를 모해한 것이 드러났으니 잡아다 엄히 국문하고 죄를 물어라. 포도대장 변양걸은 파면당하고 의금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에게는 임해군을 모함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임금께서 아들이 소중하듯이 신에게도 손자가 소중합니다. 유전의 부인은 다시 정장을 올립니다. 자신의 손자가 억울하다며 승정원까지 직접 찾아와 정장을 올린 것입니다. 유일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죄에 맞는 형벌을 내려야 하나 전 영의정 부인이 정소한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지근하다. 선조는 유일의 사형 선고를 거두게 되고 유일은 장 100대와 유배 3천리, 변양걸은 장 90대의 도를 선고합니다. 도는 그 유배를 가는 곳에서 중노동을 하는 형벌이지요. 그리고 이 포도청의 종사관, 포도부장들도 가혹한 추고를 당하고 줄줄이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정의는 실현된다? 이런 말은 조선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일인가 봅니다. 유이서 살인사건은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성력인 왕자를 조사하던 포도대장이 유배를 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2달쯤 후 가뭄이 들자 선조가 신하들에게 구원을 듣게 되는데요. 구원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신하의 바른 말을 구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어떤 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영의정 이덕영이 구원을 하는데요. 유이서는 신의 외가 형제입니다. 그 아들이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다 죄망에 빠졌으니 이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대장 변양걸은 도적을 잡는 책임을 맡고서 오히려 장을 맡고 유배를 갔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도적을 잡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영의정 이덕영은 사건 피해자 유이서의 외종 형제이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될 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유이서의 아들을 구명해달라는 말도 할 수는 없지만 임해군의 지심을 뻔히 알고 있는데 이를 덮고 사건을 다르게 결론낸 선조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선조가 이 이덕영의 말을 듣고 온몸을 떨며 분노를 표했지만 이덕영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말하죠. 신은 죽을 각오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대신들과 대간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자, 이덕영의 이 말에 대사간 허성, 사간 홍식이
대간으로 입을 다문 죄가 있으니 저희도 파면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했고, 다른 대신들도 일제히 저희들도 대간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며 죄를 고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선조는 임해군이 울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말했으니 당연히 아니지 않겠냐? 그런데 포도청에서 임해군을 모함했어 내가 죄를 물은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전 영의정 부인이 정장을 올려서 자기 손자를 살려달라고 하길래 내가 측은한 마음에 살려주기까지 했는데, 그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니 이 나 같은 자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 대간들이 무슨 죄겠냐?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무능해서 대신들이 변양거를 두둔하는 것이니 이건 내 죄구나 하는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거죠. 결국 이덕영은 사죄를 하고 사직서를 올립니다. 임해군은 실록에 수도 없이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잔혹한 짓을 저질렀었는데요. 자신의 국로를 풀어 백성들의 토지를 마음껏 빼앗고, 또 좀 부유한 상인에게는 억지로 죄가 있다면서 계속 괴롭혀서 재물을 바치게 만들었죠. 또 거위나 오이를 수천 마리 기르면서 아침이면 논과 밭에 내보내서 남의 쌀을 쪼아 먹게 하고 밭을 또 못쓰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절에는 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해군은 오히려 절에서 시주를 받았고, 또 남의 남편 지아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억지로 데려다가 자신의 국노와 짝을 지어 입을 맞기도 했습니다. 선조도 당연히 계속해서 이런 보고를 받았고, 대신들이 수도 없이 임해군의 파직을 요청했었는데, 선조는 이렇게 내 아들을 업신여기는 건 옳지 않다. 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인들을 다스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런 답을 할 뿐이었죠. 유의서 살인사건 이후에도 임해군은 민간인을 함부로 때리고 죽이고 남의 토지와 노비를 뺏고 측근을 시켜 민가의 닭과 돼지를 빼앗습니다. 이런 폐악무도함이 너무 지나치다고 대신들이 또 입을 모아 하소연을 하고 임해군의 파직을 요청했지만, 선조는 임해군의 일로 번거롭게 하지 마라. 파직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역시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극악무도한 짓을 하던 임해군,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한 후 비양을 갖다가 의문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사건 파일은 왕의 아들의 권력형 범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조의 다른 아들들의 끔찍한 범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 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